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의 희생자 가족도 챙기도록 지시하며 현장에서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챙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생명을 구한 장병들과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단 4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습니다.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오늘 다시 협상을 벌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해상 공세에 대한 미국의 제안이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왜곡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열고 청와대가 낙태 반대 세력에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이선스 롱패딩의 품절 사태를 겪었던 평창스토어가 공식 스니커즈는 수량 조사를 위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우 송은정입니다. 네, 주말에 너무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사건 사고가 참 끊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낚싯배가 전복이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인천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9.7톤짜리 낚싯배가 336톤짜리 급유선하고 충돌을. 네, 저렇게. 저 큰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지금 336톤이면 저보다 훨씬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렇죠. 저거는 지금 구조하러 그렇죠. 배고 해경 배인 것 같고. 네, 급유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사이즈가 크기가 가능해서 좀 상상이 되는데 저 배를 낚싯배 정중앙을 들이받았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6시 9분에 119 구조 요청을 하고 해경이 6시 13분쯤 함정을 출동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119로 구조 요청이 가서 그게 또 해경으로 전달이 된 거죠. 근데도 4분밖에 안 걸렸다. 4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42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가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있죠. 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제주도 가고 싶다고 갑자기 순간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가는 거리가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5분 정도의 거리까지 이제 출동을 하러 간 거고, 그래서 곧바로 구조를 시작했다는 건데. 네. 투입된 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해경 함정 25척. 네. 해경 25척, 해군 16척, 민간 어선 9척, 50여 척 배가 출동했고, 해군 헬기 8대 투입. 헬기도 이렇게 투입이 돼서 곧바로 구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전복된 선체 내에 있던 분들 중에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밖에 이제 표류했던 분들 중에도 이제 저체온증, 너무 추우니까 물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 겨울이잖아요. 못하고. 얼마나 죽겠어요. 저거, 진짜 그렇게 심장마비 걸릴 거야, 그렇죠. 진짜. 저체온증을 이제 또 체질에 따라서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7명 표류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일단 구조가 됐는데 7분 구조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살고 일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장 안에서 있던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우리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배가 뒤집히면 공기층이 조금 남아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에어포켓에서 버티고 계셨던 분 3분은 살고 나머지 분들은 또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사망이 13명 그 다음에 지금 실종이 2명 이렇게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떤 이렇게 사고가 나서 대통령께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사고를 수습을 했는데요. 이거 참. 안 좋은 일이라 가지고. 그렇죠. 사실 안 좋은 일이라서 대통령님이 뭐 잘하셨다 이렇게 막 칭송할 그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그걸 할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또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7시 1분에 첫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6시 9분에 첫 신고가 들어갔었고 해경이 6시 42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이후에 이제 상태가 이게 좀 심각하다 싶어서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그 7시 1분에 보좌관한테 보고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2번 더 그 전화로 보고 또 한 번은 서면 보고에서 총 3번의 보고를 더 추가로 받으신 이후에 6시 25분에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이제 도착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상황을 진두지휘를 하셨다는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는 현장 지휘관 중심으로 일단 구조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어떤 그 중앙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고. 현장이 제일 빠르죠. 언제 뭐 명령 지시받고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구조팀의 그 2차 사고도 안전사고도 유의해라.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못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세월호의 교훈이죠. 세월호 당시에 2차 사고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잠수사님들 돌아가신 분도 네, 계시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2차 사고 유의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희생자 가족도 잘 챙겨라. 네. 그러니까 이미 사망자가 예. 되신 분들의 가족들. 그 연락도 빨리 연락 취하고 네. 심리적 안정 지원책을 지원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건 하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네, 외에 지금 그렇게, 필요한 장관회의들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판단을 해서 장관회의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면은 소집을 해라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구조작전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 참, 워낙 당하신 게 많으시니까, 언론에. 저런 말 들으면서 그 기자들이 좀 반성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반성 안 합니다, 제대로. 네. 하여튼 현장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곰이 사람 되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곰이 사람 되는 게 빠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현장 대응하시는 위기관리센터에서 대응하시는 장면들을 간단하게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짧은 영상인데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공기 있을 때 해경 세대 서방을 두 대, 해군 한 척 이렇게 한 대에서 지금 항공수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항공수색도. 다들 안전조끼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조 구조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승선자들도 전부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지막 한 명 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수색 업체를 만들게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그 대통령님부터 뭐 주영훈 경호처장도 그렇고 나오신 모든 분들이 보니까 얼굴이 정말 푸석푸석해서 나와 계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렇죠. 휴일날. 급하게 그죠? 뛰쳐나오신 거죠. 네. 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청와대가 굉장히 빠르게 대처한 거에 발맞춰서 정부도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래서 후속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낙연 총리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일 우선이 실종자부터 찾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포항도 다녀오셨거든요.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진짜 다녀와서 또 저거 수습 대책 맞습니다. 하느라고 논의하시고 좀 아이고.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다를 끼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상태에서 매뉴얼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경 중심으로 수색하는 게 이제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일단 해경한테 맡겨라 얘기를 하고 지금 국방부 군인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국방부하고 지금 행정안전부나 해수부는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질서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낙연 총리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현장에 사실 이제 중심을 두라는 게 사실 같은 맥락이죠. 해경이 일단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 보면 해경이 스스로 판단을 못 내렸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판단을 못 내리니까 꼼짝마.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시간만 허비해버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해경이 이번에 물론 뭐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또 비교가 안 되는 사고이긴 하지만 세월호 때 정말 질책 많이 받았던 이번에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장에 그래서 또 급파가 됐습니다. 잠깐 가서 또 상황을 좀 보고 어떤 것들을 또 도와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왔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번 사고 직후에 그 해수부의 그 대처가 굉장히 또 빨랐습니다. 좀 놀랐던 부분인데 사고 소식 전해진 다음에 6시 42분 정도에 해경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아예 어선사고를 위기 단계 최고 수준인 심박 단계로 일단 격상을 해버리고 해수부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또 해수부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바로 1시간 만에 맞대응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빨리 잘 대처를 했는데 일단 실종자부터 좀 빨리 수색돼서 찾을 수 있기를
근데 이 와중에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이 SNS를 달궜죠? 네. 아주 세 차례나 두 차례 제목을 수정했나요? 세월호 때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그때에 비해서 뭐 얼마나 빨랐나? 진짜 아니 지금 사람 생명 구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거 따질 상황이 되나요? 그리고 출동을 하고 그 얼마나 빠른지 그 시간 초대 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조를 해내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간 따지고 앉았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 질문들 보니까 기자들이 몇 분이 지금 실종됐냐, 몇 분이 살아서 뭐 생존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분 만에 보고받았냐, 몇 분 만에 도착했느냐. 지금 뭐 올림픽 달리기 하는 줄 아나 봐요. 약간 그따위 한겨레가 조중동을 비판한다고요? 여러분들 뭐 저도 조중동 비판 많이 하고 그러지만 한겨레가 조중동을 한다. 예. 비판할 자격이나 과연 얼마나 갖췄는지 그냥 뭐 진보 떠들면은 그냥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답답한. 내가 너무 언론 비판할 게 많아서 오늘은 그걸 좀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뭐 포항 지진도 그렇고 우리 발리에 전세기 띄웠던 것도 그렇고 이번 사고도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아주 눈에 좀 띄었는데 AI 관련한 기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마 지금 깜빡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기사가 없다는 건 진정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씹을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어처구니가 없죠. 네. 씹을 거리가 있었으면 네. 계속 기사 썼겠죠. 그러니까요. 씹을 거리가 없으니까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잠깐 제가 눈에 거슬린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네. 한걸레라는 표현은 국정원이 만든 게 아닙니다. 김광진이가 뭣도 모르고 뭐 한걸레라는 이름을 국정원이 지어서 퍼뜨렸다고 하는데 한걸레라는 이름은요.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때 저 같은 노빠들이 한걸레라는 이름을 그때 지어줬습니다. 오마이 뉴스는 개마이, 프레시아는 프레샹, 예 이렇게 지어줬어요. 네, 그때 그거 국정원 작품 아니에요. 그 김광진 헛소리 한 겁니다. 네, 어느 분이 혹시 네, 아니 이게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낙연 총리가 지난 20일이었죠. 그때 이제 지금 나왔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고병원성이다. 그래서 네. 좀 확산이 빠를 거니까 초기에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라, 막 이런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류 독감을 우리가 초기에 발견했던 그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견했는가에 대한 뒷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산하 방역국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전국 지자체에 방역 전문 인력을 배치를 다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방역 이 인력들이 현장 농장에 가서 보고 확인을 해줘야 이제 오리들이나 혹은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이 출하될 수 있는 건데, 한 방역 전문가가 느낌이 오리들이 좀 뭔가 아파 보였나 봐요. 느낌이 안 좋아서 본인 돈으로 그 3마리를 사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5마리를 사서 가져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AI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 조류독감이 처음에 발병하고서 이제 초기에 발견하는 데까지 거의 평균 14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네 이렇게 그 발견을 할 수 있어서 초동 대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정치신세계 오늘 자정에 네. 이낙연 총리 6개월 결산하는 걸 무려 1시간 20분짜리입니다. 네. 정말 자료조사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는지, 이명박근혜 9년과 지금의 정부가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결국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정말 예?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으로 비춰졌던, 유능해 보였던. 예, 유능해 보였던 맞아요. 반기문, 김장수 이런 사람들이 네. 완전 허접대기가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굉장히 허접해 보였던 공무원 조직이 지금 보세요. 네. 굉장히 살아나서 유능한,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 밑에서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능한 리더들을 만나니까 유능함을 다시 되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AI가 보여줍니다. 네, 요즘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네. 이낙연 총리는 이거 말고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또 포항도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지진 정말 피해 바쁘십니다. 그 수습
그렇죠. 지속적인 관리를 네. 또 하시는 거죠. 후속을. 수습이 어느 정도 또 진척이 됐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이재민들 만나서 이재민들 위로하고 네. 네, 이야기 또 청취하는 네, 네, 맞습니다.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피해 완전 복구, 그다음에 이재민의 생활 안정, 그다음에 네. 지역 경제 회복 요 세 가지를 신경 써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또 이 자리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 이제 지열 발전소, 네. 뭐 아니면 액상화, 뭐 동공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진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네. 근데 워낙에 이제 꼭 소문처럼 이렇게 막 도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검사를 철저하게 할 테니까 네.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포항 시민들도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지열 발전소가 그 지진의 원인이라는 추론이 있죠. 지금 네, 추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입증은 지금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이낙연 총리도 한 1년 이상, 네. 뭐 최소 1년 정도 걸릴 거고 국토부 장관이랑 같이 상의해서 진행할 거다 하는데 환경부 장관이랑. 근데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열심히 다 공개도 다 할 테니까 숨길 이유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대로 좀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참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정부다라는 생각이 또 이번 사고 때문에 들기도 했는데 이런 정부한테 아마추어라고 떠드는 웬 아마추어가 하나 있기도 했어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꼴값입니다. 네. 자, 이 발언은 정말 문제 있는 발언인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마추어 같이 하는데 지지도가 70%라는 건 진짜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저 인식 자체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고, 그 아마추어를 떠드는 유승민은 앞으로 이제 유프로라고 불러줄게요. 아, 괜찮네요. 6%. 나라 말아먹은 유프로. 그렇죠. 말아먹는 데는 프로죠. 그러니까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저 새끼들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예. 개판 쑥대밥 만들고. 네. 자, 그 유승민이가 합리적 보수라고 한겨레 같은 데서 쭉쭉 빨아주는데, 저 유승민이가 박근혜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아유, 그럼요. 2007년부터 최측근이었어요. 박근혜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이 박근혜하고 멀어지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무슨 한 10년 정도 박근혜 옆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인간이 어디 지금 와서 감히 프로 아마추어를 운운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 말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는 많이 들어본 말이라서 아마추어 같다라는 말을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마추어. 그래, 우리 아마추어다 이 새끼들아. 그래도 아마추어인데 우리가 이 니들보다 정도야. 훨씬 잘해. 그럼요. 우리가 프로. 우리가 아마추어는 니들은 뭐냐 진짜. 맞습니다. 하여튼 한심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JSA 부대 장병들하고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났죠. 네. 네. 저 영상 풀로 봤는데 아,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저 사진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왠지 네. 그건 최고 통수권자 아니십니까? 근데 네. 부하들인데 부하들한테 저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코끝이 찡해진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에서 우리 그 순경들, 네, 의무경찰들한테 네. 허리 숙여 인사하던 인사하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닮으신 너무 분. 닮았죠? 네, 예. 맞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아주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고 침착하게 상황 관리를 잘 해줬다. 근데 더 이제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번지지 않게 잘 마무리했다라는 네. 이야기 하셨고요. 그리고 네. 이국종 교수를 만났죠. 네. 이국종 교수가 저렇게 군복을 입으니까 또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세가 나오는데 영어도 되게 잘하고. 네. 아, 그렇죠. 네. 중간에 그 뒤에 말미에 영상을 보면 네. 마크 리퍼트 대사를 만났을 얘기하고, 때 네. 리퍼트 대사가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예. 반복을 하는데 미국에서 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예, 예. 당연히 잘하실 수밖에 아니, 없죠. 문제는 이제 리퍼트 대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기억해서 영어로 옮기는 게 대단하구나. 네. 진짜. 예. 네, 그게 그렇습니다. 좀 부러웠습니다. 나는 뭐 했나? 그러셨군요. 예. 이렇게 요즘 자꾸 부러운 게 많으셔서 큰일 났어요. 네. 예. 우리 대통령님하고 관련된 것들은 네. 예. 다 부럽죠? 예, 저는 저 멀리서 네.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네, 그거는 뭐 저희 시민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바라보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예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네. 그 얘기를 또 잠깐 언급하기도 하셨고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 생생하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상을 보면 대통령님이 그 판문점 미르나무 사건, 미르나무 이렇게, 제거 작전. 예, 네.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생생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 말씀이 본인이 그때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JSA 그 장교들과 병사들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더 뭐랄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것 훨씬 더 생겨났을 거라는 그랬겠죠. 거. 현장을 하니까.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군인 당시였으니까. 1978년에 네. 78년 일입니다. 77년이었나 78년인가. 78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지금 얼마인가요? 40년? 혹시 그때 태어나셨어요? 아, 그때 저 막 태어났죠, 이제. 아, 예. 네. 이렇게 생년월일을 밝혀버리는. 네. 그랬군요. 근데 그때 그 대통령께서 지금 40년이 지난 건데. 네. 생각해보면은 그 판문점의 그 환경이라고 할까요? 거기는 거의 발전이 안 되고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뭔가 개발이 됐거나 그런 게 아닌 그렇죠. 상태니까. 거기는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그 풍경이 지금까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굉장히 좀 시차가 탁 압축되는 느낌 좀 그렇죠. 드네요. 이번에 네.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번 영상에도 미루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78년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사실 그 미루나무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 미루나무 베어내는 게 작전이었어요. 네, 미루나무 제거 작전. 네, 제거 작전. 그러니까 그 한 그루 미루나무 때문에 맞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번에도 사실 약간 그런 분위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우리 낮은 포복으로 네. 북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북한 병사를 그래도 그 목숨을 살리겠다고 쫓아가서 낮은 포복으로 구해왔던 그 우리 권용환 중령. 중령, 네. 네. 아, 이번에 영상으로 보니까, 오, 진짜, 그, 어깨가 네. 딱 벌어진 게.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그렇군요. 예. 군인 각이 탁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JSA 대대의 대대장인 네, 대대장이죠. 중령이죠. 네. 예. 그리고 송승현 상사, 노영수 중사, 요 분들도 같이 이제 뭐 너무 고생했다, 무섭지 네. 않았느냐, 뭐 또 칭찬도 해주시고. 네. 네,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다는데, 이국종 교수와의 대화도 또 주말 내내 그 대화 내용도 좀 화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저분 아무래도 말씀을 외워가신 것 같아요. 정말 말을 너무 잘하시던데. 네. 예. 저 말씀이,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표현을 잘못했죠. 특전사인데 공수부대원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예. 그래서 뭐 좀 더 믿음직하고 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네. 사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제일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됐던 거는 대통령 각하라고 말한 거. 그 각하라는 말, 우리 이제는 이명박 놀릴 때 말고는 안 써먹는 정말 오래된 단어인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금 낯설긴 하죠. 우리가 각하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전두환 때부터, 때까지만 쓴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뒤로도 계속 썼습니다. 썼나요? 네. 계속 썼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했지만, 박지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각하라고 불렀어요. 네. 불렀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님이란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불려지기 시작했죠. 네. 근데 제가 한번 각하라는 게 굉장히 낯설게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강금원 회장님이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제가 사저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강금원 회장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각하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각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너무 낯설고, 네. 예, 좀 이상하고.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각하라는 표현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한테나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붙는 게, 그러니까 와 되게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안 어울려. 이질적인 그런 느낌. 그냥 대통령님 하는 게 훨씬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막 아주 극존칭을 쓰시다가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또 재밌었던 게 저희 모두 다 한때 현역 군인이었고, 유사시가 생기면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군인처럼 똑같이 또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약간 이국종 교수의 성격이 여기서 좀 보이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국종 교수 부친이 군인 출신이었대요. 네. 군인 아버님 밑에서 자랐고, 이국종 교수 본인도 현역으로 갔다 왔대요. 네네, 보통 군의관을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게 현역을 갔다 온 거야. 네. 예. 실제 그냥 병사로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특이하죠? 특이한 일이었죠. 예, 이분이 저랑 동갑인데, 네. 예,
그 뭔가 하여튼 약간- 꼴통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대나무처럼 꼿꼿한 예, 그런 성향 꼴통- 좀 예. 있으신 것 같고. 아, 꼴통 얘기하니까 꼴통.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2008년도에 네. 한번 대통령님하고 노래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날 이제 폭탄주도 좀 많이 마시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스나이퍼 너 꼴통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정답. 대통령님 말씀은 항상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꼴통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예.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국준 교수하고 악수하는 장면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네. 여기서 관등성명을 아주 명확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소령 제목 딱 맞춰 입고 왔고 네, 참 의사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해군 소령의 자격으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격이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격인지 참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군 소령으로서 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송 장관이 화답을 하기로 했는데 이국준 교수의 지금 문제 제기 지금 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가 좀 너무 열악하다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이제 송영무 장관이죠. 같은 자리에 배석해 있으면서 긴급 후송 의무 헬기 구입을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좀 앞당겨서 2018년, 2019년에 각각 4대씩 총 8대를 도입하도록 예산을 다시 배정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좀 빨리 네. 대통령께서 좀 꼼꼼하신 부분이 그 중증외상센터의 1차 이제 외상 치료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까지 시스템을 네. 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이런 지시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참 훌륭하신 하여튼 훈훈한 보고 있으면 훈훈한 모임 그 만남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네. 전해드렸고요. 이 와중에 그 사람 살리느라고 바쁜 분한테 자꾸 또 인권 가르치시던 우리 선생님 김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김종대. 네, 그 선생님께서 또 만나자고 했다가 퇴짜 먹었다는 또 소식도 있긴 했어요. 이국정 교수님 잘하셨습니다. 그럼 바빠 그거 안 만나도 돼요? 네, 예. 맞아요. 그건 무슨 그 기생충 이야기 한 걸 맥락을 이해도 잘 못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기생충이 그 어떤 혐오스러운 이런 걸로 그래서 북한군 병사한테서 기생충 나온 거를 어떤 혐오의 대상, 뭐 기피 대상 네. 이걸로 만든 건 오히려 김종대와 김종대를 감싸는 부류들이에요. 왜냐면은 이국정 교수가 처음 얘기했을 때 기생충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감정이 없었거든. 뭐 감정이 있었어요? 아니, 기생충 나왔으니까 그 있었대. 병사가 뭐 좀 지저분해 더러워.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북한의 실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뭐 인권에 대한 생각은 못했었는데 물론 뭐 예민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국정 교수가 그거를 뭐 군 쪽이랑 같이 얘기해가 네. 상의해서 나온 내용들을 브리핑할 내용을 미리 상의해서 브리핑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다각적으로 받아 적은 언론이 사실 문제니까 만약 그렇죠. 김종대 의원이 비판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언론을 비판했어요. 언론을 비판했어야지. 이국정 교수를 비판할 게 아니고 네. 정신이 좀 없는. 언론을 비판했어야 되고. 네, 우리 예. 인권을 사랑하시는 김종대 예. 선생님. 인권 좋아요. 다 중요하죠. 예, 그럼요. 좋아요. 중요합니다. 예. 우리 우리는 뭐 인권 의식이 뭐 낮아서 그런가?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지들만 인권 의식이 높은가? 아닙니다. 우리 김 선생님한테 열심히 그 가르치면 유시민도 왜 그 앞으로도 한 자락 걸쳐 자꾸 맞도록. 어영 네. 지식은 좀 똑바로 네,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 네. 정의당이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청와대에 초청한 팀이 또 있었어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네. 네. 이게 기능올림픽은 옛날부터 네. 우리나라가 워낙 나가서 잘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예. 이번에도 2위 했답니다. 예. 종합 2위. 떨어졌네, 성적이. 떨어진 건가요? 옛날에는 네. 나가면 1등이었어요, 그냥. 그렇군요. 이게 이명박근혜 정권 아마 지나오면서 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우리가 국제기능올림픽 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네. 관심을 안 줬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그거를 좀 다시 부응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청와대에 저렇게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성적이 좋네요.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 네, 8개. 우수상 16개, 네. 종합 2위. 네. 잘 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잘했다고 칭찬도 하셨고, 이제 이게 지금 기술인 존중을 하는 그 차원에서 더 청와대를 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축사하시면서 기술인 존중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토대가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장인이라든가 기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존중하는 그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저 기능올림픽은 역사적으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저는 공헌 중에 하나로 꼽아줄 수 있는 부분이 기능올림픽 출전 선수 양성 그리고 공고 육성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요. 공고생들 요즘 이제 이름을 다 바뀌었지만 그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고를 진학해서 저렇게 기술 배우고 기능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장려를 막 해줬단 말이에요. 네. 예, 해줬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예, 물론 지금은 뭐 사회 구조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저도 그 공고를 하마터면 갈 뻔했거든요. 하마터면 네. 그렇군요. 큰일 날 뻔했어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집안이 어려운데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 가긴 집안이 어려운 이제 학생들이 그런 상고, 여상, 뭐 공고 네, 맞습니다. 이런 데로 많이 갔었다는 얘기. 예, 저도 구미 공고를 들었습니다. 갈 뻔했습니다. 구미 대구시니까. 거기 TK시니까. 구미 공고 가면 구미에 있는 삼성, LG 전자에 거의 무조건 취직을 하고 일단 학비도 안 들죠. 그리고 군도 그 부사관으로 갔다 오는 뭐 특례 조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졸업하면 20살부터 돈 벌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구미 공고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던 학교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는 박정희 그랬다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육성한 학교니까. 아, 그렇군요. 네. 하마터면 박정희 예, 대통령 저 육성한 고등학교 저 그때 가실 뻔. 대기 가기 싫었어요, 진짜. 무서웠어. 무서우셨군요. 뭐가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박정희가 무서우셨을까요? 재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마음 아픈 얘기도 하셨어요. 그 최근 현장 실습 중에 우리 불의 사고를 당했던 네. 학생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 이민호 군이었죠. 네. 이민호 군 얘기를 하시면서 더 이상 이런 참담한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학습권,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 뭐 인권 이런 것들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관, 그다음에 교육부, 중기벤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신경을 좀 써라라는 지시를 또 하셨어요. 아니 진짜 요즘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진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 고등학생들 우리 자식 같은 애들 아닙니까? 그 애들을 데려다가 함부로 막 부려먹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사실 월급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문제가 그럼 좀 안전하게라도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른이 되어나서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지 자식 새끼들을 그렇게 키울 거예요? 안 키우잖아 그렇게. 지 자식 새끼들은 애지중지 키우잖아. 네. 왜 남의 새끼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진짜. 맞습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네. 우리 뭐 이전에 구의역 사고도 있었지만 이번 사고는 정말 더 상황 자체도 너무 처참해서 차마 뭐 뉴스로 전달해드리지 못할 그러니까. 정도의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부분을 정말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법률로 정말 고용노동부가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진짜 다 때려잡아야 돼요. 사업장을 폐쇄시킬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고 과태료 몇십만 원 이딴 거 좀 하지 마세요. 장난처럼. 다 돈으로 때우잖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장애인 고용 이런 거 안 지켜도 대충 과태료 몇 푼 내고 다 때운다고요. 왜냐면 그게 더 싸거든.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습생들 노동 착취하는 거 이런 거 언제까지 과태료 몇 푼으로 때울 거예요? 그냥 징역형 갖다 때리든가 사업장 완전히 문 닫게 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해서 정말 사람이 먼저인 세상 우리 그거 얘기하잖아요. 일단 사람을 하찮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걸 사람이 그렇게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제도로 강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과 제도가 존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자리에서 지금 뭐 그 선수단이라고 하지만 다 17세에서 22세 사이입니다. 네. 기능올림픽 선수단은. 그래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만나면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사진도 열심히 찍고 네. 악수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다들 저렇게 90도로 굽신굽신하면서 저렇게 사진 찍고 선생님들도 그 이제 교사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도 똑같이 저렇게 덩달아서 낮은 자세로 학생들이 아주 신나서 대통령님이 학생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항상 특히나 더 표정이 밝으신데 아주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았다. 이게 달라진 거죠? 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이 인위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밝고 환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바뀐 증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바꿀 게 많지요. 하여간 그 기분 좋은 사진들을 좀 봤는데 다음 소식은 고구마 100만 개 같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예산안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네. 예상대로죠.
네, 네. 법정기한이 어제였는데 법정기한 안에 근데 법정기한 안에 본회의에 아예 상정조차 못한 상황은 거의 진짜 드물었다라고 하는데 네. 민주당이 근데 그동안 어차피 이제 3당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일단 설득을 해서 과반을 확보한 다음에 자유당을 좀 압박을 한다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자유당이랑 똑같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두 가지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반대예요. 그냥 묻지마 반대 같아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바른정당하고 정책 연대를 하는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할 법한 짓을 국민의당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당시에 우리 대선 당시의 공약들을 보면 각 당의 공약들 중에 네. 아동수당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동수당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네. 0세에서 5세까지 10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네. 쟤네들이야말로 펑펑 터주는 그야말로 그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홍준표는 15만 원씩 1인당 초중 고생 예. 소득 하위 50% 딱 정해놓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80% 그러니까 20% 제외하고 다 준다는 거죠. 정해놓고 11세까지 10만 원씩 주겠다. 유승민은 초중고 자녀 1인당 자녀만 있으면 무조건 1인당 10만 원 주겠다 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 심상정 의원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쬐끔 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지금 너무 비싸다고 안 된다는데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지방선거 때문이야. 반대하는 이유가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을 올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 지선에 민주당의 선거 호재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대요. 미친 겁니까, 이 사람들? 미친 거죠. 네. 참네. 미친 거죠. 어처구니 없어 할 말이 네. 없습니다. 여당의 선거 호재라서 반대한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논리를 뒤집으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유승민 이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얘기가 경제가 더 나빠져야 된다. 정권 교체하려면 더 나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뭐든지 잘하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 지금 오직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현 정권이 좋아지는 것은 무조건 반대야. 그런가 봅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뭐 공무원 증원 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것도 그 인상 관련된 예산안도 반대하는데 이 상황은 또 더 나쁩니다. 이거는 뭐 아예 상태가 안 좋은데 무조건 반대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원래 정부안은 1만 2,221명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1만 500명까지는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뭐 7,000명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장 가갖고 무슨 물건 깎는 아저씨들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예. 이거 표가 요즘 많이 이게요. 다 현장직 아니면 보세요. 전문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파출소 24시간 순찰 인력 2,000명 정도. 네. 112 상황실 CCTV 관제 인력 181명. 네. 아니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직배원 하나하나 보면 네. 이게 하나하나 다 필요한 거예요. 해양 경비 및 안전 강화 인력 144명. 집배원 1,000명. 집배원. 아니 필요하잖아요. 네. 근로감독관 800명.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그 실습생 그 사례에서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그게 근로감독관이 감독관을 늘려야 그럼요. 뭘 할 거 아니에요. 어업지도 단속. 이것도 이번에 사고 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어업지도 단속 141명. 오히려 여기 예를 들어서 일선 지금 복지 쪽은 아예 없네. 없어요, 거의. 와, 제가 아는 분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어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네. 복지 분야 공무원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한 사람이 커버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무슨 각종 기초생활보장금이라든지 돈 나가는 문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민원에도 엄청나게 시달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사회에 어떤 좋은 일을 해보려고 좋은 뜻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복지 공무원을 했다가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그냥 나와서 다른 일을 해요.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왜 그분들도 이러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시민들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그냥 무작정 반대죠. 그러니까 뭐 답이 없는 건데, 지금 예산 처리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오늘 뭐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절대로 뭐 안 꺾어주겠다. 일단 국민의당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세가 지금 우리가 회복세에 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먹구름이 있을 거다라는 또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여기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네. 예, 버티세요. 네. 뭐, 준예산 갑시다, 그냥. 예. 뭐 올해 안에 안 되면은 준예산이라는데 뭐 네.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가봅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꺾으면은 정말 특히나 지금 일자리 문제, 공무원 그 충원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꺾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국회가 비판받은 게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세비 인상,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또 찰떡궁합으로 또 합의를 봤어요. 네. 바로바로. 그래서 뭐 세비 인상하고 보좌관 증언하는 거는 일사천리로 합의를 봤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얘기. 새끼들 저 보좌관 증언하는 게 니들도 힘들어서 인력을 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시민들하고 생각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 공무원 늘리는 거를 마치 책상 빙빙 돌리는 그런 공무원 늘리는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공무원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충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충원이라는 표현을 써드렸지만 정확하게는 이게 충원입니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을 아직 다 안 채운 거예요. 그걸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정말 본인들 밥그릇은 열심히, 본인들 힘든 건 열심히 세금 쓰고 있는 야당들. 저거 문자폭탄 날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오늘까지 네. 합의 안 되면 정말 행동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오늘까지 뭐 어떻게든 합의를 보겠다고 하고 지금 본회의가 네. 7일, 8일까지 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마감이니까요. 예. 그 전까지 어떻게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지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발언에 대한 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송영무 장관 이거는 진짜 거의 뇌피셜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러니까요. 그냥 기사를 그냥 갖다 쓴 멋대로, 거야. 멋대로 해석을 한 건데, 지금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뭐 미국에서 얘기했던 그 해상공세 뭐, 그거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송 장관이 그런 거는 협의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정부 때는 가입하지 않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명박이 덜컥 가입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와서 공론화가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모른 척할 수는 없다. 같은 기구에 지금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구가 되면 검토는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제안이 왔느냐? 제안 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할 거냐? 검토해야 되겠다.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검토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다는 걸 가지고 마치 해상봉쇄를 송 장관이 하기로 한 것처럼 이미 뭐 제안을 받아서 무슨 협의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한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 보도에 대해서 기사들이 진짜 많이 쏟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이슈는 뭐냐면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박자 이거 제일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먹잇감이죠 아주.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걸 제일 좋아해. 엇박자 뭐 이런 거 되게 그리고 갈등을 좋아하잖아요. 일부러 만들어내잖아요. 네. 정말 많았습니다. 기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엇박자 없어. 그러니까 뭔 내용이 문제라는지 모르겠어요. 송영무 장관이 답변한 게 너무 정상적이잖아요. 상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워낙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국방부에서도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해상봉쇄에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이가 질문을 개떡같이 한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철희 의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질문을 그따위로 해. 가정법으로 하니까. 네. 가정법이 아니라 제안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은 제안이 왔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근데 송영무 장관이 그렇게 자꾸 이제 질문이 도돌이표가 오면 네,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안이 와서 검토했다는 건가요? 또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한 번. 그러니까 아마 말실수가 지금 꼬투리가 잡힌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송영무 장관은 제안 온 것도 없고 제안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그때 돼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 장관이 좀 말하는 스타일이 좀 정치적인 걸 못하다 보니까 예. 송영무 장관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 네. 좀 회의 좀 해서 좀 조심합시다.
문재인 정부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네. 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잘 못해. 그러면 저쪽으로 집중적으로 뚫어.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송영무 장관이 언론 입장에서 보면 약간 구멍처럼 지금 보인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지금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당분간은 송영무 장관 입에 자물쇠 채워야 돼요. 예?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이제 또 안 그러니까 나갈 수가 국회 없으니까. 나갈 때 여기 네. 대해서 사전에 연습 좀 하세요. 답변을 간명하게 하는 방법. 네, 연습하세요. 필요합니다. 여기서 있는 미주알 고주알 다 답변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뭉개버려요. 뭐 버릴 건 뭉개버리는 작전도 필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송영무 네. 장관이 이게 사실은 말을 아주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센스 있게 잘하는 거하고 네. 능력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마치 막 무능한 어떤 그 약한 고리처럼 좀 몰고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가지고도 좀 악용하는 언론들이 또 있었어요. 네. 네.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 추념사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정치신세계 에피소드로 하나 녹음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당장 업로드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 뉴스 신세계로 밀어놓은 건데요, 사실은.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하는 글들이 좀 올라오는데, 일단, 왜 이렇게 성급하지? 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지 이제 2달 됐어요. 그리고 대법원 정비 아직 사법부 정비가 안 됐습니다. 대법관 지금 이제 지명만 해놓은 상태죠? 임명 안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원은 현재 사법부는요. 양승태 체제 그대로라니까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자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으로 가볼게요. 그 추념사를 보면 때로는 여론이나 SNS를 가장하여 요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네, 그 뒤에 발언은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없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 때로는 여론이나 SNS를 가장하여 이거 잘 보세요. 이것 때문에 언론들이 그냥 김관진 구속 적부심 석방한 거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념사를 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일규 대법원장 10주기 자리였어요. 근데 이일규 대법원장이 어떤 분이냐?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건에서 소수 의견 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 아래에서도 시국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여러 차례 내면서 법관들한테 신망을 받고 있던 분이었고요. 19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신임 대법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했냐면 이미 전두환이가 임명을 해놓은 정기승 대법원장을 그대로 또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법부의 법관 판사들이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되는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항의하고 일어났어요. 저항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사법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김대중, 김영삼 야당 총재들도 같이 나서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원장 지명을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고 그 자리에 누가 갔느냐? 법관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연판장을 돌리고 노태우 정부에 저항을 했던 판사들이 바로 주축이 되어서 만든 게 우리법 연구회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로 그 창립 멤버입니다. 자, 이 역사 위에서 이일규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거를 다시 되새김질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 사법부 독립을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그런 문장이었고 이걸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대통령과 사법부를 이간질하고 사법부와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여론을 흔들어서 하려고 이간질하는 기사를 지금 쓴 거예요. 여기 무슨 김관진 이야기가 있고 그 신광열 판사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추념사에. 자, 그러면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이거는 그냥 자기 찔려서 일단 그냥 놀래서 우리 얘기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명박 9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판사들이 가장 사법부 독립 위협을 받았던 게 불과 이명박근혜 9년이었습니다. 그때 정연수 KBS 사장 무죄 판결, 뭐 MBC PD 수첩 그거 무죄 판결, 이런 거 미네르바 무죄 판결, 이런 거 무죄 판결 할 때마다 판사들이 보수 단체를 가장한 저쪽 국정원 사주 받은 그 국정원 돈 받고 활동하던 어버이 연합을 비롯한 걔네들한테 우수한 협박과 시위를 계속 받아왔던 게 사법부예요. 9년 동안 판사들이 실제로 대표적으로 김영두 부장판사라고 이분은 광노영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교육감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이 새끼들이 집 앞에 몰려와서 시위하고 그랬어요. 이런 9년간의 일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을 하는 거는 이야기한 거는요. 오히려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사주를 받고 국정원 돈을 받고 활동했던 그 시민단체들의 협박 그걸 지칭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법관들에 대해서 한 거는 신광열 판사하고 또 누구예요? 그 영장 담당 판사 오민석인가? 이 몇 사람 빼고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우리와 대통령과 정부, 사법부를 이간질시키는 기사에 왜 흥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성토를 하냐 이거예요. 성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맹목적 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 지지라고 하잖아요. 전략적 지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임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좀 이제 2달 됐어요. 취임한 지. 그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믿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맹목적 지지라는 게 바로 전략적 지지가 된다는 지금 사례인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가만히 지켜보는 게 현명한 지지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이 이렇게 이간질하는 기사로 장난질 치는 거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광열 판사라든지 오민석, 권순호 이런 판사들에 대한 비판 행위는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별개인 거예요. 하여튼 저는 조금 지금 이 시점은 정말 전략적 지지라고 불리우는 맹목적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임 2달 조금 넘긴 대법원장을 일단은 시간을 더 주고 믿고 기다리는 게 현명한 지지자의 태도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다음 그 말고도 또 강경화 장관에 대한 그 왜곡 보도도 있었어요. 예. 예, 이건 왜곡 보도라기보단 거의 비하 보도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저 이거 기사 보고 네. 지금 이게 벌써 이 기사는 이틀 전에 나왔지만 이 강경화 장관의 이 징계 A 국장 징계 이 사안은 이미 한 달 전에 됐어요. 네, 맞아요. 한 달 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거의 소설 썼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 A 국장이라는 사람이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발언을 실제로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 징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를 강 장관이 처음부터 보도를 보고 그 발언을 듣고 여성은 열등하다라는 발언을 듣고 징계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쓰면서 애초에 그 사람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써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외교부 안에 네. 강경화 장관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저항하는 세력의 말을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근데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지금 어떤 감사를 받고 있는 그 국장이 기자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1차, 2차 술자리에서 여자는 열등하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에 대한 어떤 여성을 열등하다.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발언을 했다라고 사실을 얘기를 했대요. 인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되게 웃겨요. 나도 A 국장이 징계받을 정도의 큰 실수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쳤나 봐요?
이게 실수가 아닌 뭐가 실수입니까? 그 다음에 정무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람을 쳐낸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도 있고. 이건 진짜, 강경화 장관에 대한 어떤 조직적 저항의 지금 냄새도 지금 네, 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그 남자 기자들하고, 그리고 외교부 안에 있는 터줏대감들, 네. 기존 기득권 세력이 같이 합작해서 지금 강경화 장관에게 어떤 타격을 가하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딴 기사에 단독을 붙였어, 또. 뭐, 그냥 읽어보면서, 그냥, 일단, 비외시. 그 다음에 여성이라서 아주 깔보는구나. 딱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 안에서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 있을 거예요.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죠? 여성이죠. 네. 언론의 기획이직들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강경화 장관을 우리가 응원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요. 네. 그리고 뭐 언론 기획이직 하나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베트남 다녀온 변상욱대 기자가 가짜뉴스 하나를 또 파헤쳐서 알리기도 했어요. 이게 우리 탈원전 정책 탓에 베트남으로 원전 수주하기로 한 게 무산됐다라는 문화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원전 수주 못했다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미 2016년에 이미 계획이 전면 중단되었다라고 취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 대통령한테 갖다 덮어씌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게 언론이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 그렇죠. 가짜뉴스죠. 정확한 가짜뉴스. 우리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 사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는 걸 뒤에 지금 발목 잡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ABC였나요? ABC에서 미국에서는 갑자기 이제는 외국 보도, 그러니까 오버한 기사 정직시켜버린다고 또 결정했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다음 소식 빨리 가겠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집회가 있었어요. 뭐 청와대로 행진을 하면서 만만한 게 청와대야. 저 이 기사 보고 솔직히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국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국회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왜 청와대한테 법을 하라고. 입법부! 몰라요? 입법부. 그러니까요. 심지어 정부가 만든 법도 국회에서 통과해줘야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안 안 넘어가는 꼴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 주장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키는 이런 행태가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사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팽팽한 사안입니다. 이거 지금 종교계, 특히 카톨릭에서는 절대 낙태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 엄청난 코피아노인가? 하여튼 우리 아이들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는 낙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하여튼 카톨릭부터 해서 낙태죄 반대 쪽은 탄탄한데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쪽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호주제 폐지할 때요. 그 여론전 생각해보세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가 위헌이다 결정이 날 때까지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여론을 우리 편으로 이끌어옵니까? 맞습니다. 이건 될 리도 안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꽤 많이 있을 텐데, 어차피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 양성화 시키자는 거니까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내 자궁을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또, 시간도 없지만 정의당까지 끼어 있었어요. 이 자리에. 노동자연대, 정의당, 녹색당, 사회변형 노동자당. 정의당은 입법을 하러 국회에 있어야지 여기 나가서 뭐 합니까 지금? 불꽃 페미 액션, 페미당당, 지구지역 행동 네트워크, 미치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지금 당신들 지금 국민 여론 등지자고 지금 작정한 겁니까? 낙태죄 폐지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 깃발 아래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찬성을 하지만 이 깃발 아래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론전 승리도 안 되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독재 국가예요 지금? 대통령 마음대로 아니 또 할 수도 없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이거 국회에서 입법 사항이라니까. 하여튼 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오히려 구석으로 몰고 있는. 예. 정의당은 빨리 정당 해체하고 시민단체 하기를 내가 공고한다 진짜. 네, 어? 공고한다. 그게 정당이냐? 네, 정당이냐? 네. 마지막 소식 빨리 가겠습니다. 예. 평창올림픽 온라인 스토어에서 예전에 그 롱패딩이 그냥 뜨자마자 품절됐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서 스니커즈를 만들면서 기념 스니커즈 그건 아예 예약 판매를 한답니다. 그래서 네. 뭐 미리 그러니까 예약을 그냥 받는 거예요. 미리 돈 주고 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수량만 파악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구매자가 원하는 매장에다가 갖다 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또 그 기념으로 할 수 있는 또 스니커즈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소가죽 스니커즈라는데 5만 원이랍니다. 네. 소가죽 스니커즈 5만 원짜리 진짜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아주 괜찮은 것 같고 하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 빨리빨리 가서 구매를 예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평창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신세계는 여기까지고요. 12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네. UBC 월드 라이브가 있고요. 5시에는 정치부 회식 라이브가 있습니다. UBC 월드는 원래 금요일에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인터뷰가 2건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그 박찬대 의원이 있고 네. 저녁 7시에 변상욱 대기자님 대기자님? 인터뷰가 있어서 부득이 UBC 월드가 지금 오늘 월요일로 당겨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의 희생자 가족도 챙기도록 지시하며 현장에서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챙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비순한 북한 병사의 생명을 구한 장병들과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단 4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습니다.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오늘 다시 협상을 벌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해상 봉쇄에 대한 미국의 제안이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왜곡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열고 청와대가 낙태 반대 세력에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라이선스 롱패딩의 품절 사태를 겪었던 평창스토어가 공식 스니커즈는 수량 조사를 위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 송은정입니다. 네, 주말에 너무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네. 사건 사고가 참 끊이지 않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죠. 낚싯배가 전복이 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인천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네. 9.7톤짜리 낚싯배가 336톤짜리 급유선하고 충돌을 네, 저렇게. 저 큰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지금 336톤이면 저보다 훨씬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렇죠. 저거는 지금 구조하러 그렇죠, 그렇죠. 배고 해경 배인 것 같고. 네, 급유선이라고 예. 하면 사실 이제 그 사이즈가 크기가 가능하게 좀 상상이 되는데 저 배를 낚싯배 정중앙을 들이받았더라고요. 그 네. 상황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참. 그래서 6시 9분에 119 구조 요청을 하고 네. 해경이 6시 13분쯤 함정을 출동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119로 구조 요청이 네. 가서 그게 또 해경으로 해경으로 전달이 다시 된 거죠. 전달된 거죠. 근데도 4분밖에 안 걸렸다. 4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42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는데 뭐 저게 거리가 있으니까. 가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그렇죠. 있죠. 네. 뭐 제가 여기서 갑자기 제주도 가고 싶다고 갑자기 순간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가는 거리가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5분 정도의 거리까지 이제 출동하러 간 거고, 그래서 곧바로 구조를 시작했다는 건데. 네. 와, 투입된 게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해경 함정 25척, 네. 해경 25척, 해군 16척, 민간 어선 9척, 50여 척 배가 출동했고, 네. 해군 헬기 8대 투입. 헬기도 이렇게 네. 투입이 돼서 예. 곧바로 구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전복된 선체 내에 있던 분들 중에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밖에 이제 표류했던 분들 중에도 이제 저체온증, 날씨 너무 추우니까 물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 겨울이잖아요. 못하고. 얼마나 예. 춥겠어요. 저거,
진짜 그러게 심장마비 걸릴 거야. 그렇죠. 진짜. 저체온증은 네. 이제 또 체질에 따라서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7명 포류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일단 구조가 됐는데 7분 구조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살고 네. 일부는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장 안에서 있던 분들 그분들 네. 중에서도 우리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배가 네. 뒤집히면 공기층이 조금 남아 있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에어포켓에서 버티고 계셨던 분 3분은 살고 나머지 분들은 또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사망이 13명 그다음에 지금 실종이 2명 이렇게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어떤 이렇게 사고가 나서 대통령께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네. 사고를 수습을 했는데요. 네. 네. 이거 참. 일단 안 좋은 일이라 가지고 그렇죠. 예. 사실 안 좋은 일이라서 예. 대통령님이 뭐 잘하셨다 이렇게 막 칭송할 그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그거는 그걸 할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긴 네.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또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7시 1분에 첫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6시 네. 9분에 첫 신고가 들어갔었고 해경이 6시 42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이후에 이제 상태가 이게 좀 심각하다 싶어서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그 7시 1분에 보좌관한테 보고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2번 더 그 전화로 보고 또 한 번은 서면 보고에서 총 3번의 보고를 더 추가로 받으신 이후에 6시 25분에 위기관리센터에 직접 이제 도착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상황을 진두지휘를 하셨다는 건데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는 현장 지휘관 중심으로 일단 구조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뭐 청와대나 어떤 그 중앙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네,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네. 결정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고 네. 현장이 제일 빠르죠. 그렇죠. 언제 뭐 명령 지시받고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네.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구조팀의 그 2차 사고도 안전사고도 유의해라.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도 못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세월호의 교훈이죠. 세월호 네. 당시에 2차 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조를 해내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간 따지고 앉았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 질문들 보니까 기자들이 몇 분이 지금 실종됐냐, 몇 분이 살아서 뭐 생존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분 만에 보고받았냐, 몇 분 만에 도착했느냐. 지금 뭐 올림픽 달리기 하는 줄 아나 봐요. 약간 그따위 한겨레가 조중동을 비판한다고요? 여러분들 뭐 저도 조중동 비판 많이 하고 그러지만 한겨레가 조중동을 한다. 예. 비판할 자격이나 과연 얼마나 갖췄는지 그냥 뭐 진보 떠들면은 그냥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답답한. 내가 너무 언론 비판할 게 많아서 오늘은 그걸 좀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뭐 포항 지진도 그렇고 우리 발리의 전세기 띄웠던 것도 그렇고 이번 사고도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아주 눈에 좀 띄었는데 AI 관련한 기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마 그 지금 깜빡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기사가 없다는 건 진정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네. 씹을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어처구니가 없죠. 네. 그 씹을 거리가 있었으면 네. 계속 기사 썼겠죠. 그러니까요. 씹을 거리가 없으니까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잠깐 제가 눈에 거슬린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네. 한걸레라는 표현은 국정원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김광진이가 뭣도 모르고 뭐 한걸레라는 이름을 국정원이 지어서 퍼뜨렸다고 하는데 한걸레라는 이름은요.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때 저 같은 노빠들이 한걸레라는 이름을 그때 지어줬습니다. 오마이 뉴스는 개마이, 프레시아는 프레샹. 예. 이렇게 지어줬어요. 네, 그때 그거 국정원 작품 아니에요. 그 김광진 헛소리 한 겁니다. 네, 어느 분이 혹시 예, 아니 이게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낙연 총리가 그 지난 20일이었죠. 그때 이제 지금 나왔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고병원성이다. 그래서 네. 좀 확산이 빠를 거니까 초기에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라 막 이런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류 독감을 우리가 초기에 발견했던 그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견했는가에 대한 뒷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산하 방역국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전국 지자체에 방역 전문 인력을 배치를 다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방역 이 인력들이 현장 농장에 가서 보고 확인을 해줘야 이제 오리들이나 혹은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이 출하될 수 있는 건데 한 방역 전문가가 느낌이 오리들이 좀 뭔가 아파 보였나 봐요. 느낌이 안 좋아서 본인 돈으로 그 3마리를 사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5마리를 사서 가져가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AI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 조류독감이 처음에 발병하고서 이제 초기에 발견하는 데까지 거의 평균 14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네 이렇게 그 발견을 할 수 있어서 초동 제초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정치신세계 오늘 자정에 네. 이낙연 총리 6개월 결산하는 걸 무려 1시간 20분짜리입니다. 네. 정말 자료 조사 열심히 해서 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는지 이명박근혜 9년과 지금의 정부가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결국은 누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정말 예?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으로 비춰졌던 유능해 보였던. 예, 유능해 보였던 맞아요. 반기문, 김장수 이런 사람들이 네. 완전 허접대기가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굉장히 허접해 보였던 공무원 조직이 지금 보세요. 네. 굉장히 살아나서 유능한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 밑에서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능한 리더들을 만나니까 유능함을 다시 되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AI가 보여줍니다. 네, 요즘 정말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데 네. 이낙연 총리는 이거 말고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또 포항도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지진 정말 피해 바쁘십니다. 그 수습 그렇죠. 지속적인 관리를 네. 또 하시는 거죠. 후속을. 수습이 어느 정도 또 진척이 됐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이재민들 만나서 이재민들 위로하고 네. 네, 이야기 또 청취하는 네, 예, 맞습니다.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피해 완전 복구, 그다음에 이재민의 생활 안정, 그다음에 네. 지역 경제 회복 요 세 가지를 신경 써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또 이 자리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던 건 이제 지열 발전소, 네. 뭐 아니면 액상화, 뭐 동공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진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네. 근데 워낙에 이제 꼭 소문처럼 이렇게 막 도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검사를 철저하게 할 테니까 네.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포항 시민들도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 지열 발전소가 그 지진의 원인이라는 추론이 서울이죠. 지금 네, 네. 추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입증은 지금이다. 네. 그 78년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사실 그 미루나무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 미루나무 베어내는 게 작전이었어요. 네, 미루나무 제거 작전. 예, 제거 작전. 그러니까 그 한 그루 미루나무 때문에 맞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번에도 사실 약간 그런 분위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우리 낮은 포복으로 네. 북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북한 병사를 그래도 그 목숨을 살리겠다고 쫓아가서 낮은 포복으로 구해왔던 그 우리 권영환 중령. 중령, 네. 예. 아, 이번에 영상으로 보니까, 오, 진짜, 그, 어깨가 네. 딱 벌어진 게.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그렇군요. 예. 군인 각이 탁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 JSA 대대의 대대장인 네, 대대장이죠. 중령이죠. 예. 예. 그리고 송승현 상사, 노영수 중사, 요분들도 같이 이제 뭐 너무 고생했다, 무섭지 네. 않았느냐, 뭐 또 칭찬도 해주시고, 네. 네,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다는데, 이국정 교수와의 대화도 또 주말 내내 그 대화 내용도 좀 화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저분 아무래도 말씀을 외워가신 것 같아요. 정말 말을 너무 잘하시던데. 네. 예. 저 말씀이,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표현을 잘못했죠. 특전사인데 공수부대원이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예. 그래서 뭐 좀 더 믿음직하고 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네. 사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리고 제일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됐던 거는 대통령 각하라고 말한 거. 아, 그 각하라는 말 우리 이제는 이명박 놀릴 때 말고는 안 써먹는 정말 오래된 단어인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금 낯설긴 하죠. 우리가 각하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전두환 때부터, 예. 때까지만 쓴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뒤로도 계속 썼습니다. 썼나요? 네. 계속 썼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했지만, 박지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각하라고 불렀어요. 네. 불렀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님이란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불려지기 시작했죠. 네. 근데 제가 한번 각하라는 게 굉장히 낯설게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강금원 회장님이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제가 사저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강금원 회장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각하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네. 각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너무 낯설고 네. 예, 좀 이상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각하라는 표현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한테나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붙는 게 예. 그러니까 와 되게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안 어울려. 이질적인 예. 그런 느낌. 그냥 대통령님 하는 게 네. 훨씬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막 아주 극존칭을 쓰시다가 아마 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또 재밌었던 게 저희 모두 다 한때 현역 군인이었고, 유사시가 생기면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군인처럼 똑같이 또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약간 이국종 교수의 성격이 여기서 좀 보이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국종 교수 그 부친이 군인 출신이었대요. 네. 군인 아버님 밑에서 자랐고 아. 이국종 교수 본인도 현역으로 갔다 왔대요. 네네, 보통 갔다 오더라고요. 군의관을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게 현역을 갔다 온 거야. 네. 예. 실제 그냥 병사로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특이하죠? 특이한 일이었죠. 예, 이분이 저랑 동갑인데, 네. 예, 그 뭔가 하여튼 약간- 꼴통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대나무처럼 꼿꼿한 그런 예, 성향 꼴통- 좀 예. 있으신 것 같고. 아, 꼴통 얘기하니까 꼴통.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2008년도에 네. 한번 대통령님하고 노래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날 이제 폭탄주도 좀 많이 마시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스나이퍼 너 꼴통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정답. 대통령님 말씀은 항상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꼴통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이국종 교수하고 악수하는 장면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네. 여기서 관동성명을 아주 명확하게 되면서 네. 그렇게 소령제복 딱 맞춰 입고 와갖고 네, 참 의사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해군 소령 자격으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격이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격인지 참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군 소령으로서 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송 장관이 화답을 하기로 했는데 이국종 교수의 지금 문제 제기 지금 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가 좀 너무 열악하다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이제 송영무 장관이죠 같은 자리에 배석해 있으면서 긴급 후송 의무 헬기 구입을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좀 앞당겨서 2018년, 2019년에 각각 4대씩 총 8대를 도입하도록 예산을 다시 배정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좀 빨리 네. 대통령께서 좀 꼼꼼하신 부분이 그 중증외상 지금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인하금 정도 한 1년 이상 네. 뭐 최소 1년 정도 걸릴 거고 국토부 장관이랑 같이 상의해서 진행할 거다 하는데 환경부 장관이랑 근데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열심히 다 공개를 다 할 테니까 숨길 이유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대로 좀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참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정부다라는 생각이 또 이번 사고 때문에 들기도 했는데 이런 정부한테 아마추어라고 떠드는 웬 아마추어가 하나 있기도 했어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꼴값입니다. 네. 자, 이 발언은 정말 문제 있는 발언인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마추어 같이 하는데 지지도가 70%라는 건 진짜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저 인식 자체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고, 그 아마추어를 떠드는 유승민은 앞으로 이제 유프로라고 불러줄게요. 괜찮네요. 6%. 나라 말아먹은 6%. 그렇죠. 말아먹는 데는 프로죠. 그러니까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 저 새끼들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예. 개판 쑥대밭 만들고. 네. 자, 그 유승민이가 합리적 보수라고 한겨레 같은 데서 쭉쭉 빨아주는데, 저 유승민이가 박근혜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아유, 그럼요. 네? 2007년부터 최측근이었어요. 박근혜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이 박근혜하고 멀어지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무슨 한 10년 정도 박근혜 옆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인간이 어디 지금 와서 감히 프로 아마추어를 운운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 말이 굉장히 화가 났던 거는 많이 들어본 말이라서 아마추어 같다라는 말을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마추어. 그래, 우리 아마추어다 이 새끼들아. 그래도 아마추어인데 우리가 이 니들보다 정도야. 훨씬 잘해. 그럼요. 우리가 우리가 아마추어면 니들은 뭐냐 진짜. 맞습니다. 하여튼 한심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JSA 부대 장병들하고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났죠. 네. 네. 저 영상 풀로 봤는데. 아, 네. 진짜.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저 사진이 되게 찡하더라고요. 왠지. 네. 국군 최고 통수권자 아니십니까? 근데 네. 부하들인데, 부하들한테 저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이유 없이 그냥 괜히 코끝이 찡해진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에서 우리 그 순경들, 네, 의무경찰들한테 네. 허리 숙여 인사하던 인사하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정말 예. 닮으신 너무 분. 닮았죠? 네, 예. 맞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아주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정확하고 침착하게 상황 관리를 잘 해줬다. 근데 더 이제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번지지 않게 잘 마무리했다라는 네.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네. 이국종 교수를 만났죠. 네. 이국종 교수가 저렇게 군복을 입으니까 또 네.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세가 나오는데 영어도 되게 잘하고 아, 그렇죠. 네. 중간에 그 뒤에 말미에 영상을 보면 네. 마크 리퍼트 대사를 만났을 얘기하고, 때 네. 리퍼트 대사가 자기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영어로 예. 반복을 하는데 미국에서 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예, 예. 예, 당연히 잘하실 수밖에 아니, 없죠. 문제는 이제 리퍼트 대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기억해서 영어로 옮기는 게 대단하구나. 네. 진짜 예. 네, 그게 그렇습니다. 좀 부러웠습니다. 나는 뭐 했나? 그러셨군요. 예. 이렇게 요즘 자꾸 부러운 게 많으셔서 큰일 났어요. 네. 예. 우리 대통령님하고 관련된 것들은 네. 예. 다 부럽죠? 예, 저는 뭐 저 멀리서 네.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네, 그거는 뭐 저희 시민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바라보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 우리 예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네. 그 얘기를 또 잠깐 언급하기도 하셨고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 생생하더라고요. 네.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상을 보면 대통령님이 그 판문점 미르나무 사건, 미르나무 이렇게, 제거 작전. 예, 네.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생생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 말씀이 본인이 그때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JSA 그 장교들과 병사들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더 뭐랄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것 훨씬 더 생겨났을 거라는 그랬겠죠. 거. 헌정을 하니까.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군인 당시였으니까. 1978년에 네. 78년 일입니다. 77년이었나 78년인가. 78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거의 지금 얼마인가요? 40년? 혹시 그때 태어나셨어요? 아, 그때 저 막 태어났죠, 이제. 아, 예. 네. 이렇게 생년월일을 밝혀버리는. 네. 그랬군요. 근데 그때 그 대통령께서 지금 40년이 지난 건데. 네. 생각해보면은 그 판문점의 그 환경이라고 할까요? 거기는 거의 발전이 안 되고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뭔가 개발이 됐거나 그런 게 아닌 그렇죠. 상태니까. 거기는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그 풍경이 지금까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굉장히 좀 시차가 딱 압축되는 느낌 좀 그렇죠. 드네요. 이번에 네.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번 영상에도 미르나무가 등장을 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잠수사님들 돌아가신 분도 네, 계시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2차 사고 유의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희생자 가족도 잘 챙겨라. 네. 그러니까 이미 사망자가 예. 되신 분들의 가족들. 그 연락도 빨리 연락 취하고 네. 심리적 안정 지원책을 지원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걸 하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네, 외에 지금 그렇게, 필요한 네. 장관회의들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판단을 해서 장관회의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으면은 소집을 해라 이런 이야기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네. 구조작전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 참, 워낙 당하신 게 많으시니까, 언론에. 저런 말 들으면서 그 기자들이 좀 반성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반성 안 합니다, 제대로. 네. 하여튼 현장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고음이 사람 되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고음이 사람 닿는 게 빠르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현장 대응하시는, 위기관리센터에서 대응하시는 장면들을 간단하게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짧은 영상인데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항공기 6대, 해병 3대, 서방 주대, 해군 단체 이렇게 한 데에서 지금 항공수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항공수색도. 다들 안전조끼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조 구조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승선자들도 전부 부등조끼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지막 한 명 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수색 업적을 만들게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그 대통령님부터 뭐 주영훈 경호처장도 그렇고 나오신 모든 분들이 보니까 얼굴이 정말 푸석푸석해서 나와 계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렇죠. 휴일날. 급하게 그죠? 뛰쳐나오신 거죠. 네. 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청와대가 굉장히 빠르게 그 대처한 거에 발맞춰서 정부도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래서 네. 후속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낙연 총리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일 우선이 실종자부터 찾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포항도 다녀오셨거든요. 네, 그 얘기도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다녀와서 또 저거 수습 대책 맞습니다. 하느라고. 논의하시고 좀 아이고.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바다를 끼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상태에서 매뉴얼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경 중심으로 수색하는 게 이제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일단 해경한테 맡겨라 얘기를 하고 네. 지금 국방부 군인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국방부하고 지금 행정안전부나 해수부는 해수부는 뒤에서 네. 후방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질서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낙연 총리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현장에 사실 이제 중심을 두라는 게 사실 같은 맥락이죠. 해경이 일단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세월호 당시에 보면 해경이 스스로 판단을 못 내렸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판단을 못 내리니까 그냥 꼼짝마.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시간만 허비해버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경한테-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해경이 이번에 물론 뭐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또 비교가 안 되는 사고이긴 하지만 세월호 때 정말 질책 많이 받았던 이번에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장에 그래서 또 급파됐습니다. 잠깐 가서 또 상황을 좀 보고 어떤 것들을 또 도와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왔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번 사고는 사고 직후에 그 해수부의 그 대처가 굉장히 또 빨랐습니다. 좀 놀랐던 부분인데 사고 소식 전해진 다음에 6시 42분 정도에 해경이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아예 어선 사고를 위기 단계 최고 수준인 심박 단계로 일단 격상을 해버리고 해수부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 사고 수습본부를 또 해수부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바로 1시간 만에 맞대응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빨리 잘 대처를 했는데 일단 실종자부터 좀 빨리 수색돼서 찾을 수 있기를. 근데 이 와중에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이 SNS를 달궜죠? 네. 아주 두 차례 제목을 수정했나요? 세월호 때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그때에 비해서 뭐. 얼마나 빨랐나. 진짜. 아니, 지금 사람 생명 구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거 따질 상황이 되나요? 그리고 출동을 하고 그 얼마나 빠른지 그 시간 초대 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과정을